자, 112쪽 몰롱도 용액 제조하기 공부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목표가 뭐냐니까 0.1 몰롱도 수산나트륨 수용액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0.1 몰롱도의 수산나트륨 수용액 만드는 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 0.1몰의 수산나트륨을 이제 계산해서 전자저울로 측정을 하재. 그러면 0.1몰 수산나트륨 계산 어떻게 하는지 0.1몰 수산나트륨 계산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지. 자, 수산나트륨이 0.1몰 있을 때 질량을 찾아보자. 그럼 보통 1몰 있을 때 수산나트륨이 40g이 있거든요. 40g은 뭐냐 하니까 수산나트륨의 화학식량이야.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거든요. 이제 화학식량에다가 이제 그램/몰만 붙여주면 몰 질량 1몰일 때 질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NaOH의 화학식량 어떻게 나왔냐니까 나트륨이 원자량이 23,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량이 16,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자, 이 꼴. 그러면 0.1몰 있을 때 질량이 필요하니까 0.1몰 있을 때 질량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몇 g이죠? 4g이 되겠지. 충분히 이 정도는 찾을 수가 있겠네. 자, 4g. 그래서 0.1몰의 수산나트륨 4g을 준비를 해서 두 번째 뭘 하느냐 하니까 비커에 넣고요. 약간의 증류수를 넣고 다 녹입니다. 비커에 넣고 약간의 증류수 투입. 그래서 수산나트륨 4g을 다 녹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느냐 하니까 깔때기를 사용해요. 이제 1000ml 부피 플라스크. 1000ml 부피 플라스크는 얘예요, 얘. 여기 이렇게 생긴 얘. 여기 넣고 2에서 만든 용액을 넣고 저어준대. 그리고 이때 증류수로 비커를 몇 번 헹구어 부피 플라스크에 함께 이제 넣는다. 혹시나 비커에 묻어있는 이제 걔네들을 까지 마지막 넣어준다는 얘기지.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수산나트륨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4번 부피 플라스크에 이제 눈금 맞고 이렇게 이제 흔들어주지. 흔들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요 식기병이나 스포이드로 증류수를 눈금까지 정확하게 넣어준답니다. 요 식기병이 요거. 자, 그러면 끝. 0.1몰 농도의 수산나트륨 수용액 만드는 과정이야.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 우리가 2번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0.1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들었다. 이 수용액이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계산해라 라고 합니다. 단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다. 우리 뭐부터 찾아야 될까? 뭘 찾냐고? 바로 0.1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에 얼마만큼의 포도당이 들어있는지, 포도당의 양, 포도당이 몇 몰 있는지 찾아야 되겠지. 포도당이 몇 몰 있는지 어떻게 찾을까? 보통 우리면 0.1 몰농도는 이렇게 계산되잖아. 0.5 리터분의 포도당의 양. 맞지? 그래서 X 몰은 포도당의 양은 0.05 몰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니까 이거는 이제 항상 몇 몰 있을 때지? 1몰 있을 때는 180g으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자, 0.05몰 있을 때는 포도당이 Xg 있겠지. 자, 요것도 풀어주면 Xg, 요건 얼마 나오죠? 0.05 곱하기 180. 9g이 되겠지. 9g. 자, 그래서 그 2번 문제 정답 9g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3쪽. 자, 호남 용액의 농도 구하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호남 용액의 농도 구하는 공식들을 배웠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우리 이렇게 어떤 용액이 V리터만큼 있습니다. 이때 이제 V리터, 부피예요, 부피. 자, 이때 몰농도는 비몰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용액은 이제 B 다시 몰농도이고 요때 부피는 V 다시 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두 용액이 섞여서 이제 두 용액이 섞여서 이제 그러면 부피가 얼마나 되죠? V 플러스 V 다시 리터. 그리고 호남 용액의 몰농도는 B2 다시 몰농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V 다시 V 더하기 V 다시는 이제 V2 다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요런 때 쓰는 공식. 자, 기억나나요? 호남 용액의 몰농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V2 다시 그 다음에 VB 플러스 V 다시 V 다시. 자,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막판에 설명을 해줬거든요. 요걸 이제 쓰는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4번이에요. 예제 4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몰농도의 염화 나트륨 수용액 300ml. 자, 1.0몰농도. 얼마 있다고요? 300ml인데 우리 리터 단위 쓸 거예요. 리터. 이제 그래서 0.3으로 이렇게 곤쳐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몰농도가 2.0 몰농도,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0.2리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섞어서 어떻게 됐냐니까 0.5리터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때 몰농도를 계산해라. 얼마냐? 그게 이제 예제 4번이죠. 자, 공식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공식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장하고 필기구도 계산해서 요 공식에 대입한 걸 직접 지금 풀고 일시정지하고 이제 풀어보세요. 자, 잠깐 기다릴게. 일시정지하고 풀고, 자, 풀었다라고 하고. 자, 요 공식에 넣었나요? 자, 옆에 있는 공식 그대로. 자, 1.1 곱하기 0.3 더하기 2 곱하기 0.2. 그 다음에 V2 다시는 0.5. 자, 요 계산을 하면 얼마죠? 자, 위에는 이제
0.7이 되고 아래는 0.5가 되어서 1.4 몰농도가 나오겠네요. 정답 1.4 몰농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 지금 113쪽 예제 5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0 몰농도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0.3리터 있대. 300ml는 0.3인 거 알지? 몰농도 계산할 때는 리터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 몰농도인 수산화 나트륨이 얼마 있다? 0.4리터 있대.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잘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1000ml. 얼마죠? 1리터. 1리터 용액을 만들었대. 요거 두 개를 섞은 다음에 물을 추가를 해서 1리터 용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혼합 용액의 몰농도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혼합 용액을 만들고 몰농도를 계산하는 문제. 이게 예제 5번이 되겠네. 자, 요거는 1리터, 막판이 1리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배운 식에서 아까 요식을 배웠잖아. V2-가 미리 이렇게 1리터 정해졌네요. 우리는 위에 있는 식만 계산하면 되겠네. 1 곱하기 0.3 더하기 2 곱하기 0.4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자, 요거 계산하면 1.1이 나오죠. 그래서 1.1 몰농도가 되겠네요. 쉽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방법. 이제 114쪽. 자, 간단하게 이렇게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자, 요때는 뭐가 주어지냐 하니까 퍼센트 농도 당연히 주어지겠지? 8% 농도 주어지고 밀도가 주어집니다. 밀도. 그리고 분자량이 주어져요. 분자량. 여기 세 가지가 주어진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몰농도 공식이 뭐지? 용액의 부피분의 이제 용질의 양이잖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먼저 그래서 용액의 부피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요때는 이제 밀도 구하는 공식 부피분의 질량 요걸 이용할 겁니다. 요 밀도인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돼. 그래서 용액의 밀도 D 바로 적을게요. 용액의 밀도 g per ml.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은 이제 주어지겠지? 8%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8% 요게 이제 용액이 뭐 100g 있으면 용질이 얼마 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용액의 질량 계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몰농도 찾을 때는 리터 단위를 쓰잖아. 그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는 과정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뭐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용액의 질량은 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있으면 용질의 g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100이라고 적고 용액의 질량 100. 그다음에 1000 곱하기 D에서 10분의 10 곱하기 D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용의 질량 1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을 계산해야 돼.
자, 용질량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 이제 복습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용질량, 요 분자량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 자, 분자량 하는 것은 이제 몰 질량에서 분자량에다가 뒤에 g/몰만 붙여줘도 1몰일 때 질량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분자량, 요걸 하면 1몰일 때 질량,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라고,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분자량, 그 다음에 뭘 넣어주냐니까, 용질의 질량, A를 넣어주면, 용질량, 이제 몇 몰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를 좀 쳐가지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다 합하는 거지. 몰 농도를 계산하려면, 몰 농도, 요걸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되는 거지. 자, 먼저 용액의 부피. 여기서 계산을 했죠. 용액의 부피. 그 다음에 용질의 양. 요거 용질의 양.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분자량 분의 10 곱하기 A 여기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밀도 D 이렇게 이제 하면 몰 농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몰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예제 6번이야. 예제 6번. 문제 읽을게. 1%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하는 가정이다. 포도당 수용액의 밀도는 이제 D g/ml이고, 자, 포도당의 분자량은 이제 포도당의 분자량 180입니다. 포도당 분자량 180. 그리고 포도당은 1% 포도당이야. 적어놔야지. 자, 그러면 1% 포도당 수용액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요걸 먼저 생각하게 되지. 수용액 100g이 있는 용질의 양을 먼저 찾아야 돼. 요걸 이제 찾아야 되겠지. 요 x를 어떻게 찾는다? 옆에 있네요. 분자량 180분의 퍼센트 농도 A. 퍼센트가 1%지. 이렇게 하면 분자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x는 이만큼 몰이다. 굉장히 쉽지?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찾아야 돼? 몰 농도 계산하는 요 식에 놓고 대입하면 되겠네. 자, 몰 농도를 찾읍시다. 몰 농도 이걸 찾아보자. 자, 옆에 있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밀도는 D. 그리고 분자량이 180. 자, 그대로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죠? 18분의 10D. 이렇게 나오네. 잠시만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제 여기 실수한 게 있지? 요 0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수했죠? 18분의 1D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요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예제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7번. 다음은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A와 B를 만드는 과정이다. 과망가니즈산 칼륨의 화학 식량은 158이고, 자, 적을게요. 이거 이제 KMnO4 과망가니즈산 칼륨이에요. 자, 이거 화학 식량이 얼마? 158. 적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액 B의 밀도는 이제 용액 B가 나오네요. 용액 B의 밀도.
바로 1g/ml다. 뭐 거의 물이네요, 물. 자, 용액 A는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네요. 용액 A는 이제 과망간지산 칼륨 수용액 칼륨을 15.8g 넣고 소량의 물에 녹인 후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눈금속까지 물을 가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KNO 요거 5포 과망간지산 칼륨을 15.8g 요거 이제 잘못 적었지? 15.8g 이게 소량의 물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1리터 추가를 했대. 1리터 이렇게 이제 만들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첫 번째 질문 들어가죠. 용액 A의 몰농도를 계산하라. 몰농도 얼마냐 이거에. 자, 그 밑에 보면 문제 나옵니다. 몰농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 지금 현재 용액의 부피는 최종적으로 1리터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 찾으면 돼? 과망간이지산 칼륨에 몇 몰 있는지, 과망간이지산 칼륨이 몇 몰 있는지 요것만 찾으면 되겠지? 찾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찾는다고? 분자량 158 넣고 위에는 뭐 넣는다고? 이제 15.8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0.1몰이네요. 계산 끝났죠? 그래서 몰농도는 0.1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용액 B도 한번 볼까? 용액 B. 용액 A 100ml를 취하여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눈금까지 물을 가한다. 자, 용액 A 몰농도가 0.1인 여기에서 100ml를 빼는데 100ml를 빼낸 다음에 또다시 이거를 이제 부피를 얼마 만들었냐니까 1리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요때 B의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면 합니다. B의 퍼센트 농도는 얼마인가? 요걸 계산을 하래요.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지. 퍼센트 농도를 하는 거면 용질의 질량과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되겠어. 자, 그러면 A 용액에서 이제 100ml를 빼왔잖아. 그럼 요 속에 용질이 얼마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A 용액을 100ml 빼왔다. 그러면 요 속에는 용질이 위에서의 10%만 빼왔기 때문에 요 위에 0.1몰에서 이제 0.01몰로 바뀌었을 거야. 자, 0.01몰 왜 적었는지 한번 더. 위쪽에 우리 A 용액에는 0.1몰의 이제 입자들이 1리터의 물 속에 녹아 있는데 거기서 100ml 10%만 들고 왔잖아. 그래서 0.1몰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됐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될까? 처음에는 15.8인데 15.8에 10%만 들고 왔으니까 1.58g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자,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하나 찾았네요. 용질의 질량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용액의 질량을 찾아야 돼. 자, 용액의 질량을 찾는데 여기 보세요. 용액 B의 밀도가 1g/ml라고 했지. 그러면 부피만 곱하면 이제 용질의 질량이 나오겠네. 1g/ml에 부피가 1000ml이잖아. 용액이 1리터니까 1000ml 계산하면 1000g이 되겠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 되겠네. 퍼센트 농도는 1000분의
1.58이므로 1000분의 1.58 곱하기 100이잖아. 계산을 해주면 얼마예요? 0.158%가 나오겠네요. 자, 138쪽 원자의 구성 입자 요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를 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 보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그러니까 전자, 양성자, 중성자 누가 찾았고 어떻게 찾았는지 그거 살펴볼 거고, 원자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리고 이제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을 뭔지,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이 뭔지 그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약간 이제 책을 일단 올려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 원자라는 것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는 이제 안 생길 수도 있겠지. 가운데 뭐가 있지? 원자 핵이 있잖아.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돈다는 거 중학교 과정하면서 다 배웠어. 이게 이제 원자 핵이죠. 이거는 전자. 여기 이제 도는 걸 다 배웠을 거야. 그러면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 나뉘어주는 거 다 배웠고. 자, 그러면 우리는 최초로 이 원자를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 하니까 바로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를 생각을 했지.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를 생각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전자라는 게 먼저 발견을 이제 했어. 전자는 누가 했냐 하니까 톰슨이라는 사람이 1897년 1900이란다. 1897년에 했는데 어떤 방법을 했냐 하니까 이제 거의 진공 상태인 이제 만든, 여기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유리관이야. 거의 진공.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양쪽에 높은 전압 이제 공이 4개 붙은 공이 4개나 붙으니까 만 볼트네. 만 볼트. 만 볼트의 전압을 걸어주면서 마이너스에서 어떤 선이 나와 직진하다가 유리관에 부딪히는, 이렇게 유리관에 비춰서 이렇게 빛을 내면서 이렇게 이걸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진 공간에서 어떤 선이 나와서 유리관에 이렇게 비치면서 빛을 냈단 말이야. 사실 안 보여요. 유리관에 형광 물질, 어떤 물질 닿으면 빛이 나도록 장치를 한 거야. 그럼 요 이제 빛을 찾아냈으니까 궁금했겠지. 이게 이제 뭐냐? 그래서 이거의 성질을 이제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에서 나오니까 음극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음극선. 그러면 이 음극선의 성질을 이제 톰슨이 이제 조사를 한 거야. 요건 무슨 성질을 갖고 있을까? 마이너스에서 음극선이 쭉 나오니까 바람개비를 이렇게 놔뒀어.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갔다는 얘기지. 바람개비가 돌아갔다. 그러면 바람개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돌지? 바람이 불면서 돌잖아. 바람. 입자들이 이제 흐르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야. 바람의 입자, 공기잖아. 공기 입자들은 질량을 가졌다. 그래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졌다.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다는 것 보고 음극선은 질량을 가졌다. 이쪽에 더 정리를 해볼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실험했냐니까 음극선이 나오는 요 앞에다가 이 십자 모양의 금속판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 그랬더니 그림자가 생겼어. 이 그림자가 생긴 것을 보고 무엇을 알았냐 하니까 직진한다, 음극선은. 그걸 살펴놨어. 그럼 세 번째로는 봐라. 자, 자석을 놨단 말이야. 자석을 놓고 음극선을 지나가게 했어. 혹시 뭐
자석이 붙는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는데 자석에서 멀어지는 힘이 나타났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요거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석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석을 이렇게 N극의 자석, 이쪽에는 S극의 자석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운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놓으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있다는 것은 자석의 힘, 자기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자기장. 그러면 이 전류는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아랫방향 힘 받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N하고 S극이 있는데 N하고 S극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휘었다는 뜻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았다. 그러면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야. 여기서도 똑같이 전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하가 있으니까 무슨 전하인지 이제 살펴보고 싶었지.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렇게 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나온 응급선을 마이너스랑 플러스 쪽에 이제 판을 지나가게 했더니 플러스 쪽으로 이었다. 이건 뭐냐? 전하. 이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다라는 걸 톰슨이 알아냈죠. 자, 리을 마이너스 전하. 자, 그러면 이제 톰슨 한번 볼까? 이 톰슨은 이제 1897년 요런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전자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 1897년에 요 응급선이 전자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톰슨의 푸딩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찾았기 때문에 돌턴이 만든 원자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넣어준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전자의 전하량,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데 그 양은 누가 찾았느냐 하니까 일단 톰슨이 그걸 이제 찾고 싶어서 비전하에서 전자의 질량분의 전하량을 측정을 했어. 먼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비전하 측정해서 그 값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제곱 쿨롱 퍼 그램 이런 거 이제 알아냈어.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정확하게 또 누가 측정했냐니까 1909년 밀리컨이라는 러시아 이제 과학자인데 여기 기름방울 실험이 있어. 기름방울에 전하를 띄게 만들고 아주 작은 기름방울에 전하를 띄게 만들고 위쪽과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주면 기름방울이 이렇게 정지하거나 싹 움직이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속력을 계산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지 모르겠다. 기름방울에 전하를 띄게 한 다음에 이 기름방울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얘기야.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겠고, 요런 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라는 걸 이제 밝혔어. 자, 그리고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클롱을 마이너스 1의 전하라고 약속하자. 뭐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원자기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발견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자, 이게 누가 있느냐 하니까 양성자 발견. 일단 양성자인지는 모르고 양극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뭐 그런 걸 이제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886년에서 이제 살펴본 거지. 자, 낮은 압력의 기체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던 유리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자,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양극선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하니까 음극선이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뭔가가 존재하더라.
그걸 이제 살펴냈다고. 자, 밑에 한번 볼까? 관이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서 음극선이 생겨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갔다. 자, 음극선은 이루는 전자가 기체와 충돌하여 플러스 전하에 띄는 이온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 기체가 이렇게 이제 낮은 조금 들어있거든요. 기체가 조금 들어있는데 요 음극선하고 이 전자와 기체와 충돌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만들었어. 양이온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지. 양이온을 만들고요. 이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몇몇 이온들이 마이너스 극의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요. 요 구멍 보이나요? 요 구멍을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요쪽에 이제 형광 물질을 불러놨거든. 형광. 이제 빛이 어떤 입자들이 닿으면 빛을 내는 물질을 발라놨단 말이야. 그럼 이 양극선이 스크린에 닿으니까 빛이 났다. 그래서 양극선의 존재가 있네. 양극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걸 이제 살펴냈어. 하지만 이 양극선은 도대체 뭐가 양극선인지 몰랐다는 얘기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 자, 139쪽 하고 있어요. 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했거든. 이 알파 입자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니까 방사선을 내놓는 물질에서 나와. 이 알파 입자는 방사선이야, 방사선. 몸에 안 좋은. 자, 라듐이라는 거,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이제 납통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라듐. 원자 번호 88번이 라듐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 라듐에서 뭔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 입자라고 불러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은 알파 입자가 뭔지 알고 있겠지. 그 바로 알파 입자가 뭐냐 하니까 바로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 누가 찾았을까? 키리 부인 발견을 했어. 키리 부인. 자, 그러면 이 라듐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이 러더퍼드는 뭘 하냐니까 아주 얇게 만든 금박에 쐈어. 러더퍼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지금 현재 돌턴의 원자설, 톰슨의 원자석을 딱 보니까 이 세상 거의 모든 걸 원자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자로 만들어진 아주 얇은 금박에 알파 입자를 쏘면 대부분 산란을 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 금박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금박은 금 원자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알파 입자라는 게 이렇게 올 거야. 알파 입자라는 거 슝 날라오다가 여기에 부딪히면 뭐 이렇게 이렇게 갖고 뭐 여기에 부딪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뭐 바로 뒤로 튕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런 식으로 튕겨서 산란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알파 입자를 이제 어떻게 튕기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주변에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 빛이 번쩍번쩍 나도록. 자, 근데 재미난 거는 자, 알파 입자 2만 개 중 1개 정도의 알파 입자만 큰 각도로 휘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은 뒤쪽으로 튕겨져 나왔다. 그러니까 뒤로 갔다는 얘기지. 이게 왜 중요하느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제일 위에 보면 있죠? 실험 결과 대부분 알파 입자는 직진하여 금방을 통과하였지만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만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 러더퍼드는 선생님이 어떻게 상상했다 했지? 거의 대부분 튕겨져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산란된다, 흩어지다, 뭐 그런 뜻이거든. 대부분 튕겨져 나오니까 흩어지겠지. 그거 측정하려고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스크린도 설치했단 말이야. 근데 실험 결과는 어땠어? 러더퍼드의
생각한 거, 러드퍼드가 세운 가설하고 전혀 다른 실험 결과. 대부분 어떻게 됐다? 다 통과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아주 드문 확률로 뭔가 큰 것에 부딪힌 것처럼 앞으로 튕겨져 나왔어.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는 이런 결과를 이제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한 장의 종이에 15인치 포탄을 쏘았을 때 그것이 튕겨져 되돌아오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종이에 15인치 포탄을 쐈는데 그냥 튕겨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가 돌턴이 생각했던 원자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제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자의 크기는 10 곱하기 10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정도이다.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정도고, 자, 이 가운데는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라는 걸 알아냈어. 10만 분의 1.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이거 많이 들었을 거야. 야구장이 이제 야구장. 여기 200m짜리 야구장. 거기에 사는 개미 말한 수준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찾았는데, 그러면 양성자라는 것은 이제 발견은 이제 누가 했냐? 그러니까 골든슈타인은 이제 양극선이라는 걸 이제 찾고, 러더퍼드에서 그 양극선이 양성자라는 걸 이제 밝혀줬죠. 근데 그러면 양성자를 러더퍼드가 찾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지만, 뭐 골든슈타인이 이제 발견을 한 거니까 골든슈타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하도 측정했는데 양성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과 정확하게 같았어. 크기가 이렇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전자의 전하량과 크기가 같고, 근데 부호는 반대였다. 전자가 마이너스였다면 양성자는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41쪽 한번 가볼까? 자, 141쪽. 중성자의 발견. 중성자 이제 누가 발견했냐? 그러니까 봐봐. 자, 일단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 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이제 이 양성자가 전자보다 약 1837배나 무겁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거든. 근데 헬륨 원자핵의 경우는 분명히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야. 근데 질량이 4배였어.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의 전하량하고 이제 같았고 양성자의 질량하고 같았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근데 헬륨은 양성자의 전하량보다 전하량이 2배 더 컸지만 질량은 4배 더 컸다는 얘기야.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입자가 있다. 러더퍼드는 그거를 예측을 한 거지. 예언을 한 거야. 중성자를 예언했다. 이거지. 그러면 중성자를 누가 발견하니까 그 제자, 러더퍼드의 제자 체드윅이 알파 입자를 베릴륨 반막에 충돌시켜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걸 확인하고, 그 입자에 이름을 붙여준 거야. 얘는 중성자다. 제자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예언하셨어. 중성자는 있다. 그래서 나 체드윅이 이 중성자를 찾겠다. 그래서 이제 찾았던 거지. 자, 그리고 이 중성자는 양성자와 질량도 비슷했어. 전자의 질량이 1837배 이렇게 차이 났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 노벨상 탑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대부분 사람이 노벨상 다 타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자, 골든슈타인, 체드윅, 이제 러더퍼드, 톰슨,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하고,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완성을 합니다.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고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원자에게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 양성자는 기호를 P라고 적어. 양성자는 P. 그다음에 중성자는 N. 전자는 E. 이렇게 이제 적는데 전하량은 자, 양성자의 전하량이 얼마?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요. 1.6 곱하기 1.6. 발음이 좀 꼬이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C는 쿨롬이에요. 쿨롬. 자,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9 마이너스 19제곱. 발음이 꼬이니까 다시 한번 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의 전하량을 가졌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전하는 양성자가 플러스 1이라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다. 중성자는 0. 질량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비슷하고요. 상대적인 질량 1대1이지. 전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1837분의 1만큼 가볍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다 찾았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공부해볼까? 자, 142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142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뭐 보면 원자 번호는 뭐냐 하니까 요즘 중학교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알 거야. 바로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자, 중성 상태, 원자가 중성일 때 전자수와 같다. 원자일 때 전자수. 양이온, 음이온 되면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양성자 2개는 있다는 뜻이겠죠. 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 11개. 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92거든요. 양성자가 92개.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뭘 배울 거냐니까 질량수라는 걸 공부를 할 거야. 질량수. 질량수라는 건 뭐냐 하니까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야.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쉬운 것부터 해볼까?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개고 중성자가 1개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미안 중성자가 빵이죠. 질량수가 1 이렇게 되고요. 자, 헬륨 같은 경우는 자,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라서 질량수가 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가 안 보이네. 산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라서 질량수가 16 이렇게 됩니다. 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있어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92, 그 다음에 질량수가 230 5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중성자가 100 잠시만 143개가 있어야 되겠네. 143개가 있으면 이제 되겠네. 요렇게 이제 된다. 뭐 그런 뜻이죠. 자, 질량수도 한번 이제 원자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 143쪽에 보면 원자 표시하는 방법. 어떤 원소 기호가 X라는 원소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원자를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일단 요부터 해볼까? 원소 기호 좌측 상단에는 질량수를 적는 곳이야.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는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적을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적냐니까 원자수. 요거는 전하를 적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면 우라늄 같은 경우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235 뭐 이런 게 이제 적는다는 얘기야. 자, 산소 같은 경우 헬륨도 해볼까? 헬륨 산소도 해보고 헬륨도 해보자. 헬륨 원자 번호 2, 질량수 4.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지? 8번, 질량수가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질량수 12. 이렇게. 그리고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중수소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수소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소는 이런 수도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원자수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 이제 앞에서 다 했을 거야. C2H5OH 이거 뭐예요? 에탄올이잖아.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자, 전하는 이제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 이거 표현한다는 뜻이야. 사실 이건 뭐 설명 안 들어도 되는 거지. 너희들 지금 앞에서 다 했잖아. 설명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동위원소 빠르게 한번 보자. 동위원소 뭐지? 동위원소 원자 번호로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 그래. 원자 번호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라 하거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소야. 수소는 동위원소가 3개 있어요. 일단 원자 번호 1번, 질량수가 1인 요렇게 생긴 수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수소.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1인데 질량수가 2인 수소도 있어.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수소도 있다. 양성자 하나에 질량수가 3인, 중성자 2인 요런 수소도 있습니다. 잘못했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얘는 그냥 수소라 하면 되고 얘는 중수소. 얘는 삼중수소. 자, 요런 게 동위원소야. 요건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아. 뭐가 같다고? 화학적 성질은 같다고. 그래서 화학 시간에서는 얘네들이 뭐 다 똑같다 하는데 물리적인 성질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제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성질이 틀려서 좀 다르게 쓰이기는 합니다. 요 수소가 쓰일 때도 있고 저 수소가 쓰일 때도 있고 그럴 때.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144쪽 마지막 평균 원자량인데 쏘리. 평균 원자량 공부를 좀 해보자. 준비됐나? 뭐 별거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반에 시험을 하나 쳤어. 그럼 무슨 담임 쌤이 반평균을 내고 싶어 하겠지. 반평균. 그러면 반평균 어떻게 할까? 반평균 어떻게 내? 응? 반에 이제 학생 수 뭐 50명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50명의 성적을 뭐 다 이렇게 더하잖아. 1번부터 50번의 성적 1번 성적부터 시작을 해서 50번의 성적까지 다 더해서 쭉 다 더하겠지. 그리고 나서 50으로 나눠주면 반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평균 원자량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알고 싶다. 근데 탄소의 평균량은 왜 알아야 돼요? 탄소의 동위원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탄소의 동위원소가 탄소가 2가지 질량수를 가진 동위원소가 있어. 탄소 질량수 12인짜리가 있고 탄소 질량수가 13인짜리 2가지 동위원소가 존재를 하거든.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보자.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일단 탄소 원자량이 100개가 있다 치자. 탄소 원자량이 100개 있으면 그 100개 중에 98.93개가 질량수가 12짜리거든요. 더하기. 그 다음에 100개 중에 1.07개는 이제 질량수가 요거인 애야. 13.0003. 그럼 요렇게 계산을 하면 바로 이제 우리 탄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 12.011
요게 이제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죠. 우리는 화학 계산할 때는 12만 딱 쓰잖아. 원자량 12. 뭐, 자, 하여튼 뭐, 책 보면 이제 나머지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1.008. 선생님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어. 이제 뭐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수소는 거의 다 99.9885%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로 존재하고 0.0115%만 중수소야. 중수소 상태로 존재를 한다. 뭐 탄소도 그렇고 질소도 동위원소 존재하니까 동위원소가 있네요. 질소도 동위원소, 질량수 15짜리와 질량수 14짜리 있으니까 평균 원자량 계산되고 산소는 동위원소가 3개나 있네. 16짜리, 17짜리, 18짜리. 그래서 15.99. 염소는 동위원소가 이제 질량수가 35짜리 있고 질량수가 37짜리 있어서 이제 평균 원자량이 35.453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더 이상 수업이 끝났네요. 와. 자, 오늘 이번 주 수업이 끝났고, 자, 숙제를 이제 내도록 할게요. 숙제. 자, 숙제는 일단 우리가 어디서부터 했냐니까 147에서 149. 자, 숙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숙제는 페이지 147에서 149고요. 그 다음에 자, 네이처학원 홈페이지. 자, 네이처학원 홈페이지 있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원 자료실 이제 있거든. 선생님이 여기에 링크도 뭐 걸어주고 할 거야. 뭐 문자도 보내주고. 거기서 이제 숙제를 다운받아. 이렇게 요렇게 적힌 숙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보자. 4월 13일에 이제 숙제를 올릴 거거든. 4월 13일에 업로드된 숙제가 있어. 선생님이 4월 13일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몰 분율, 몰 농도 숙제입니다. 그거 이제까지 해서 두 가지. 147에서 149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숙제 따로 올리는 숙제 두 가지를 숙제를 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